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기존하고 좀 다르게 통계 분석 관점에서 양적 논문 작성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은 쓸 때 이제 질적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양적 연구하시는 분이 있죠. 양적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문에 통계 분석 방법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분석 방법에서 양적 논문 작성할 때의 방법론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그 논문이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써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 논문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에서 어떻게 논문이 구성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저널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널 우리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10페이지 정도 저널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구성을 해 놓을 것인가, 이 부분들, 그래서 논문의 구성과 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논문 이렇게 10페이지짜리 논문을 한번 그려봤어요. 2단 편집이 일반적 많이 쓰니까 2단 편집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10페이지짜리의 저널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여기를 구성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건 전공 관점이 아니고요. 다분히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관점에서 통계 분석을 이 논문에 어떻게 녹일 거냐라는 측면에서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 리터레처 리뷰라든가 뭐 선행 연구 본다든가 이런 거하고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자, 그럼 첫 페이지에 제일 가장 먼저 뭐 나옵니까? 논문 제목이 나오죠. 논문 제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어떻게 논문 제목을 쓸 거냐, 논문 주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 통계적인 분석 관점에서 한번 논문 주제를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논문 제목이 나오는데, 논문 제목을 보면 이 제목 안에 결국 연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문 제목만 봐도 대상자가 누구일 것인지, 연구 가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연구 모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논문 제목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선행 연구들이에요. 선행 연구. 보통 이렇게 한 2페이지 정도 논문 주제가 정해지면 결국 논문 에서 보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나올 거고, 뭐 매개 변수든 조절 변수든 어떤 게 나오겠죠. 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조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논문 제목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에 대한 얘기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들어가요. 선행 연구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 연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변수들에 대한 내용. 통계에서는 변수죠. 선생님들 전공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드는 개념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직 의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정의들, 이직 의도에 대한 정의들, 통계 분석 관점에서 변수죠. 그 변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수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행 연구 파트 1이 있고 선행 연구 파트 2가 있어요. 두 번째 선행 연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가 처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행 연구에 누구가 이야기했던 걸 나왔던 거를 우리 연구에서도 적용시킬 수도 있죠. 일단 쉽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선행 연구, 아니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 얘기겠죠.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논문 제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간호사의 하지만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하면, 간호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연구 가설, 연구 모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연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예를 들면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 따라고 하면, 그럼 여기 변수 하나 더 들어가죠. 스트레스와 이지구도 들어가고 또 하나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매개 변수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라는 개념이 여기 선행 연구에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여기 이론적 배경에서도 뭐요?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또 회복 탄력성이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매개 변수를 넣을 때는 선행 연구들이란 선행 연구가 있어야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어요. 선행 연구들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하나 더 넣으면,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 했는데 이거 하나 더 넣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아 존중감의 조절 효과,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요? 또 자아 존중감이 넣어야 되겠죠. 자아 존중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절 변수로 들어갔을 때는 선행 연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매개 효과를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있어야 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조절변수일 때는 이론적 배경이 없어도 돼요.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행 연구가. 그러면 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이제 서론이 들어가는 거죠. 서론이 들어가요. 아니, 조금 페이지를 너무 뭐 했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서론이 들어가요. 서론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론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도 어디까지 이렇게 이만큼 선행 연구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서론이 들어갑니다. 서론에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론적 배경에는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썸머리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썸머리 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되기 때문에 여기 이 선행 연구에는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행 연구는 다 뭐냐? 그래서 전부 선행 연구는 인용입니다. 선행 연구는 인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 연구 인용을 어떻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연구들을, 이 선행 연구들을 한 걸 바탕으로, 나는 기존의 연구는 스트레스가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 회복 탄력성이 이지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 그런데 자아 존중감에 나는 조절 효과를 한 번 더 볼 거야.
자존중감의 선행 연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회복 탄력성에 매개 효과가 되는 거예요. 매개 효과가. 그런데 자존중감이 조절 효과가 있으면 자존중감에 조절 효과가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모형이 되겠죠. 이게 연구 모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연구 모형이 됩니다. 연구 모형이. 그러면 논문 제목은 이걸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 탄력성과 자존중감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스트레스가 이직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매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매개 효과를 나는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존중감이 들어가는데 자존중감이 들어가서 이 모형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서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뭐냐, 이론적 배경에 대한 얘기를 다시 압축을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다시 압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 이 압축된 내용으로 나는 이 연구의 필요성이 뭐다, 왜 이 연구를 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여기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서론에서 연구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필요성. 그럼 이 필요성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이런 선행 연구를 압축을 한 내용을 내가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가 있고 또 스트레스, 간호사의 이직 의도가 굉장히 심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줄일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봤더니 스트레스가 높아서 간호사 이직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 사이에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도 있다. 그런데 뭐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을 거쳐서 이직 의도에 미치는 이 매개 효과를 자존중감이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존중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페이지가 끝났어요. 이 얘기가 4페이지예요. 그러면 5페이지에 들어가느냐? 5번째 페이지에는 통계적인 방법론이 들어가요. 통계적 방법론이 5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 방법론에는 통계적인 방법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요. 일단은 설문지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설문지를 한다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설문에서 조사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 도구에서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스트레스, 이직 의도. 보통은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자존중감, 회복 탄력성, 이직 의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했느냐라는 것이 들어가요. 양적 연구의 기본은 측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적 연구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통계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려면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고,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연구하고 설문조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실험 연구는 기계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혈압을 잰다. 혈압계로 재면 되겠죠? 키를 측정한다. 자가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설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측정 도구를 쓰겠다. 누가 만든 도구, 몇 문항인지, 문항수가 몇 문항인지, 그 다음에 그 문항들의 이제 하위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하위원이 있는지, 선행 연구의 신뢰도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얘기를 쓸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 타당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설문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설문지를 만든 설문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는 굉장히 많은 설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설문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스트레스를 측정한 설문지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 개의 스트레스 설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설문 연구에서 이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도구 선정을 잘해야 돼요. 도구 선정. 타당도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구 대상자한테 적합한 도구를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한 얘기가 보통 이 정도 들어가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표본을 추출했느냐. 표본 추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순서는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간호사를 뽑는다 했으니 간호사를 뽑는데 어떤 간호사를 뽑을 거냐, 전국에 있는 간호사를 뽑을 거냐, 일개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뽑을 거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뽑을 거냐, 그런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뽑는데 몇 명을 뽑을 거냐, 어떻게 뽑을 거냐, 어떻게 뽑을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 표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고요. 최소 표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고, 뽑는 방법,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추출 방법.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편의 추출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할 때는 편의 추출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쪽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표본 추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많이 들어가진 않고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들어갑니까? 이쪽에 이제 가설, 연구 모형이나 연구 가설이 들어가요. 연구 모형 가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가. 그래서 연구 모형이나 연구 가설에 대한 부분도 부터 한 요 정도.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경우에서 요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이제 리절트, 결과. 분석 결과가 들어갑니다. 분석 결과가 들어가는데 이 분석 결과는 잠깐 여기 조금 표시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분석 결과가 들어가는데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석 결과에서는 표가 우리가 저널 기준으로 하면 표가 대충 몇 개 들어가냐? 4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개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표가 하나, 이렇게 테이블이 상황에 따라서 뭐가 들어갈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프가 뭐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요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4개가 들어가는데 이 테이블 4개에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구성의 첫 번째는 조사 대상자. 두 번째는 측정 도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상관 분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귀 분석. 설문하신 분은 구조 방정식으로 쓰신 분들은 마지막에 여기에 회귀 분석 대신에 뭐냐 구조 방정식 결과가 들어가요. 구조 방정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가 들어가요. 이 분석 결과 이 표가 나오고 각 표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죠. 각 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이제 결론, 재현, 연구의 제한점, 증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보통 들어가요.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분석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 지금 분석 결과가 2페이지 반 정도 나왔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한 3페이지, 4페이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한 2페이지 반, 3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 결론인데 결론은 또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여기다 쓰면 또 제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결론을 쓰는 거죠. 결론을 쓰는 거야. 조금 더 길게 하면 요거 한 파라그래프 전부 다 이용하기도 하고 좀 더 할까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결국 이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의미는 특히 어디 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쓰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말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논문은 동일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결론을 할 건지 잘 썸머리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제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점. 디스커션, 컨클루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재현하는 것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마지막에 다시 이제 레퍼런스가 들어갑니다. 레퍼런스다. 자, 그러면 이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규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학회마다도 있고 APA 규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참고 문헌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참고 문헌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인용을 한 것은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인용을 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론하고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여기 이 조작적 정의를 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 서론과 선행연구와 조작적 정의에서 언급된 나완 인용된 그런 논문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참고 문헌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잘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가서 표절 검사라든가 할 때 표절시비가 잘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저널 논문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정도로 하나의 논문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들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샘플 사이즈 얘기를 할 때 최소 표본수를 계산하잖아요. 최소 표본수를 계산을 합니다.
최소 표본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최소 표본수를 계산을 할 때는요. 최소 표본수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한 논문의 통계 분석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표본수가 달라집니다. 즉 표본수 계산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통계 분석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통계 분석 방법은 지금 테이블이 몇 개? 4개가 들어갔죠. 4개가 들어갔으면 통계 분석 방법 최소 4개의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1번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여기서도 표본수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표본수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표본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표본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개 표에서 나오는 분석 기법으로 계산한 샘플 사이즈는 모두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논문에서 제시되는 최소 표본수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항상 마지막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마지막 테이블에 있는 요 내용이 뭐다? 가설 검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자가 가설 또는 연구 모형을 설정했잖아요. 연구자가 결국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풀어 쓴 것이 분석 결과예요. 그런데 그러면 통계 분석은 여러 개가 들어갔지만 그 여러 개 분석 중에서 결국 연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가설이죠. 가설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대부분이 마지막 표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논문 제목하고 가설하고 테이블 4번이에요. 이 3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 3개가 딱 매치가 되는 거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표본수도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 마지막 표에 사용한 통계 분석 기법이냐? 회귀 분석이다.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샘플 사이즈 계산해 주시면 돼요. 구조 방정식이다. 그럼 구조 방정식으로 필요한 샘플 사이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봐서 마지막에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면 국문 초록. 여기 초록이 빠졌죠? 앱스트랙이 빠졌어요. 초록은 이 전체를 정리한 것이 초록입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재현까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게 초록이에요. 즉 8페이지에 있는 1페이지 밑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까지 남아있는 8페이지의 내용을 10줄로 정리한 게 초록이에요. 그래서 초록은 어떻게 쓰냐?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논문 가장 많이 써요. 예, 그런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 됐고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예, 최소 표본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뭐라고 쓰냐? 마지막 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했었죠.